네, 기초이론 과정 12번째 강좌 제 12강은 교재 43페이지 보실까요? 43페이지 3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앞서서 공부했었던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도입이 되던 1993년 이 법 4차 개정 시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제도를 도입한 것은 중개계약에서 서면화, 유형화 정착, 또 개업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책임중개 실현을 위한 것이 목적이었었다면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요, 정보공개, 유통의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꾀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제도인데,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내용이 공인중개사법의 거래정보망 지정의 목적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근데 이런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공동중개가 활성화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이거든요. 결국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일단 개념은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 그 시스템을 일컬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43페이지 1번의 괄호 1번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의 보시면 그 말 그대로 있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정보 교환 체계의 수단은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도 하고 검색도 하는 정보 교류 교환 체계인데, 즉 인터넷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이라는 표현이 우리 기초서에도 있죠.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간, 이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개업 공인중개사 지들끼리만 이 뜻입니다. 즉 개업 공인중개사이어야만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인자만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개업공인중개사 그들끼리만의 폐쇄적인 정보교환 체계, 이것이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제가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공동중개 활성화에 기여가 되는지는 정보망을 통해서 중개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떤 하나의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설치가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답니다. 근데 어느 날 A라고 하는 자가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가 정보망에다가 특정한 일동의 건물을 매물 정보로 공개, 등록을 하였다. 매물을 등록을 하였다.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A의 신분을 파악할 수가 있죠. 정보망에 접속할 수 있었고, 정보망에 특정 부동산을 매물 등록을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요, A는 뭐 하는 분입니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니까 정보망에 접속해서 물건 공개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런데 A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매도하겠다는 매물로 등록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A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떠한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했는지가 드러나죠. 어떤 의뢰인이겠어요? 매도 의뢰인이겠죠. 매도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니까 매도 의뢰인이 팔아달라는 집의 정보를 정보망에 띄워 놓은 것이겠죠. 그렇다면 매도인이 직접 정보망에 접속해서 매물 공개는 못하나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교환 체계인 거니까 일반인은 접속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느 날 B라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접속해 들어와서 정보망에 접속해서 매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거였었죠. 매물 정보를 검색을 했다는 것은 이 비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매수 의뢰인과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였었음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매수 의뢰인이 의뢰한 내용에 따라 비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가격에 맞는 물건이 혹시 저 정보망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 공개로 공개되어 있지 않을까 들어와 본 거겠죠. 비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접속해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 마침 A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공개한 이 물건이 자기와 중개계약 체결한 매수 의뢰인이 요구하던 조건이나 가격에 얼추 맞더라. 그러면 이제 비개업공인중개사는 매물정보 공개한 등록한 A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하겠죠. 그리고 이제 A와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협력적 중개활동과 거래 조건 교섭 작업으로 이 매도인과 저매수인 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게 된다면 이 매매 계약 체결로서 한 건의 중개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한 건의 중개가 완성될 때까지 A, B 두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 노력이 있었죠. 협력적 중개 활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중개를 일컬어 단독중개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의 공동중개라고 합니다. 공동중개.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단독중개도 인정이 되고 공동중개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단독중개보다는 공동중개가 활성화되는 것이 정보공개, 유통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동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제도를 도입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요, 그런 컴퓨터 운영 체계인 정보교환 체계를 설치하여서 운영하는 자가 있어요. 이 자를 공인중개사법이 일컬어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하나의 컴퓨터 운영 체계,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 운영자가 누구라고요? 거래정보 사업자이고요. 사이트 회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만 부여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부여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자, 즉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거래정보 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누구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했었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사무소가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인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받아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었었죠. 그러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인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누구로부터 뭘 받아야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을 가상으로 걸어가 본 적이 있죠. 앞서서 등록제 편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맨 등록이라는 용어들이었습니다. 등록 신청인이 등록의 기준을 갖추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하면 등록관청이 등록 기준심사와 등록 결격 사유를 확인하고 등록을 통지하면 업무보증 설정해서 신고했을 때 등록증 교부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 위반이 적발되어
잘릴 때도요. 등록 취소 처분을 받는 대상이었었죠. 등록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뭐를 받아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정입니다. 지정 신청인이 지정의 요건을 갖추어 지정 신청하면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지정 요건 심사를 통해 지정 처분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 나중에 이자는 잘릴 때 어떻게 잘리겠어요?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 지정 취소라는 또 행정처분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지정의 요건과 절차를 펼쳐볼 건데 그런 정보망을 설치해서 운영하려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죠. 근데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지정의 요건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는 문제의 특성상 출제하기가 아주 쉽겠죠. 여러 번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5가지 요건인데요. 첫 번째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요. 일단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체가 컴퓨터 운영체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요. 일단 그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된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른바 기간통신사업자라는 게 있죠. KT, LG U+, SK텔레콤 이런 게 기간통신사업자죠. 부가통신사업자란 그런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회선이나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부가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일단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소정보망이 난립이 되는 것을 아예 입법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요.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들한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회원을 모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저 500명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500명 이상은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은 적어도 분포되어 있어야 된다.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은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 이 말은 적어도 이 정도의 규모는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만 권역별로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광역화된 조직체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씩은 구분되어 500명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컴퓨터 운영체계이니 당연히 내부적으로 컴퓨터 전문가가 전문 인력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정보처리기사입니다.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컴퓨터 운영체계이긴 한데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컨텐츠가 부동산 관련 정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전문 인력 중에는 부동산 전문가도 당연히 확보되어 있어야 하겠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전문가라 하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 그것이 되고자 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정보처리기사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 공인중개사도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지정의 요건에서 나오는 당연한 귀결인데요.
적어도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면 최소한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정보망이 설치 운영되었을 때 실시간대에 접속해 들어와도 서버가 다운되면 안 되겠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을 정도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요.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지정의 요건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다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요. 지정신청서라고 하는 거 작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정신청서와 함께 첨부되는 구비서류들이 있습니다. 자, 첨부하는 구비서류 같은 것들은 이제 기본 이론 과정부터 자세히 펼쳐보면서 비교해 볼 건데 일단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는요.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지정 처분을 내려주는 국토부 장관에게 나 이런 지정에 요구되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서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확인 서류가 들어가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입 이용 신청을 받았어야 한다고 하니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낸 가입 이용 신청서 제출해야죠. 근데 정말로 500명 이상을 모았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가입 이용 신청서에는 그 가입 이용 신청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비서류에 등록증 사본이 몇 부가 필요하죠? 500부 이상이 필요하죠. 500부 이상.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했다는 걸 입증하려면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을 확보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확보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 구비서류와 관련해서 다른 단원에서 보셨던 절차와 비교를 해봤을 때 몇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은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길밖에 없죠. 자연인은 공인중개사이어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인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할 의무가 없어요. 법인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사원 중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함도 배우셨죠? 그러나 법인이 등록 신청할 때에도 구비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큼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것도 배우셨잖아요.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신 곳이 구비서류 중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없습니다. 고용인 중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는 달리 자격증이 있는 고용인이죠.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할 적에 그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등록 신청을 받는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이, 고용인 고용신고를 받는 등록관청이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죠. 시군구청에서. 그런데 오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은요. 시군구청에 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가서 하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제출 의무가 모두 법령 개정으로 삭제되었지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도 한 매 이상 제출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단원과 비교해 볼 것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 원서만 제출하면 안 되죠. 돈 내야 됩니다. 응시 수수료. 자격을 취득한 자가 중개업을 하고자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와 구비 서류와 함께 돈 내야 됩니다. 등록 신청 수수료. 또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을 재교부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등록증 재교부에 준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와 함께 수수료 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할 때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는 또 없다는 것도 미리 또 비교해 보고 넘어가십니다. 지정신청서와 지정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음을 입증하는 구비서류들을 첨부했다면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 들어갈 수 있는데 누구한테 지정신청한다고요? 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았다면 지정의 요건이 적합하면 그자에게 지정처분을 하고요. 지정처분을 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지정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의 지정처분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정의 요건이 적합하다면 30일 이내에 지정처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정처분을 받았으니 이미 이자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됐죠? 됐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도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통지만 받으면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지만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개시하려면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통지 받으면 뭐 해야 했었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업무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비로소 등록증 교부받고 업무 개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도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이제 지정처분을 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이른바 운영규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돼요.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정한 운영규정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운영규정 제정 및 승인은 지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입니다. 3월 이내에는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 지정처분은 국토부 장관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30일 이내. 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운영규정 승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된다고요? 3월 이내. 하필이면 33이니까 뒤바뀌어도 33 하겠죠? 자주 또 문장 속에서 뒤바뀌고 있는 부분이니까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승인받은 운영규정대로 비로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런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망에 가입을 하여 이용하는 주체는 누구죠?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운영의 주체는 거래정보사업자이고요. 이용의 주체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운영주체와 이용주체 상호 간에 또 의무 부담 관계가 발생하겠죠? 먼저 첫 번째,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인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운영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뢰 받아야 한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보망 자체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 교환 체계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게는 정보 공개 의뢰받으면 안 됩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인 정보 공개 의뢰를 받아도 안 된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정보 공개 의뢰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한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도 안 되겠죠. 그러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의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보망을 이용하는 주체, 개업공인중개사들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 회원 가입했을 때 준수할 의무인데요.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정보망의 물건 공개 의뢰를 할 때는 거짓된 사실을 공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거죠. 5년 된 건축물인데 2년 된 건물이라고 공개하거나 면적이 500제곱미터인데 900제곱미터라고 뻥튀기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보망의 정보 공개 의뢰할 때는 거짓된 사실을 공개 의뢰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일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 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성사가 되면 지체 없이라고 이 법이 표현해서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가 성사된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정보망에 A가 매물을 등록했잖아요. 근데 이 등록한 이 물건이 이렇게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 물건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인중개사도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 주라고 하고 있을까요? 거래정보사업자가 뭐 하라고? 삭제하라고요. 삭제하라고. 거래정보사업자는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언제 거래가 성사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죠. 그러니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전히 매물정보창에 공개되어 있다면 그 수많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물건 검색을 하면서 아직도 저 물건은 거래가 가능한 중개대상물이라고 오판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 성사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 의뢰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공개 의뢰했거나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미 정보망에 떠 있는 물건이 거래가 성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주지 않았다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6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묶어 정리하면 정보망 관련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모두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에 속한다. 부동산 거래정보망과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은 다 업무정지 처분 사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의 질문을 생각해 보고 대답해 보시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그 회원이 될 수 있다. OX? O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지문에 개업공인중개사라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할 수 있다. OX? O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야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할 수 있다.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이용할 수 있다. OX? 그것도 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종별이 무엇이든 다 개업공인중개사이기만 하면 정보망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한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였었다면 정보망을 통해서 얻게 되는 혜택이 있다는 거죠. 앞서서 업무지역 범위 논할 때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지역에 제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만은 업무지역을 제한받아 자기가 사무소를 두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그 업무지역이었었죠.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서울특별시가 업무가능지역입니다. 수원이나 성남이나 부천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기도가 업무지역의 범위입니다. 춘천이나 원주나 강릉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강원도 내에 있는 물건만을 중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을 하고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었다면 그 물건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중개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목포시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면 허용된 업무지역은 전라남도이겠죠. 전남 지역에 있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겠죠. 근데 목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정보망을 통해 검색해 보았더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파트가 매물로 떠 있더라. 그러면 목포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였다 하더라도 정보망에 공개된 부산시 해운대구 아파트 매매를 중개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만 하면 업무지역은 전국이 된다? 그 말은 아닌 거예요. 정보망에 가입을 했다고 업무지역이 전국이 되는 건 아니고요. 건별로요. 정보망을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물건이었었다면 그 물건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 외에 있는 물건도 건별로는 예외적으로 중개가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에 이어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까지 오늘 공부를 마치셨고요. 이제 공인중개사법상의 그 외의 의무들, 확인설명 의무, 거래계약서 작성 의무, 공정중개할 의무, 비밀 준수할 의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업무보증 설정할 의무 등이 이제 순차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시게 될 부분이 될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